저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이거든요. 외계의 지적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생물체가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UFO가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을 단지 망상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UFO를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 연결 짓는 데는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의 거리도 기수로 4년 이상을 가야 되고, 실제 로켓을 타고 가면 7만 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 거리를 일상적으로 외계인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지구뿐 아니라 우주 곳곳에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계인은 제게 있어서는 또 다른 나, 우주 어디에인가 존재하고 있을 나의 분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나 UFO를 생각할 때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크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외계인은 모르겠지만 외계의 생물체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남극이나 북극의 동토층, 아니면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 심해, 혹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미생물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처럼 생명이 발생해서 진화 발달해서 모든 과학기술 문명을 이룬 외계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외계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고향별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초대를 한다면, 그땐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세계 평화 유지와 협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에는 특수한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외계국인데요. 이곳은 여러 가지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일종의 지구 외교부서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SF 영화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외계인은 과학일까요? 상상일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과연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외계인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외계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UFO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UFO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UFO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유영 박사님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UFO는 아니고, 네. 이제 어릴 때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잖아요, 성탄절에. 네, 산타클로스요. 예,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고 딱 밖을 나갔는데, 이렇게 하늘에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썰매 타고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것은 사실이죠. 하늘에 뭔가 지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하늘에 뭔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우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해석이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경 박사님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요? UFO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주 보안이 철저한 군수 회사나 연구소에서 신형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대국에서 아직 공개하지 네, 않은 미공개 비행기 시험 비행 물체 같은 것들, 네, 예,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원종우 선생님은 이러한 UFO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그런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UFO에 대해서 어떤 속설들이 있는지요? UFO 현상의 90% 이상은 착각이거나 네, 그러니까 다른 물체를 본 거죠. 네, 착각이거나 심지어는 조작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뭐 비행기라던가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군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체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왜 그 99%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남는 1%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아주 예각으로 비행을 하는 물체가 있다. 그러니까 예각이라는 말은 급하게 이제 진로를 예. 확 변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90도나 그 막 꺾이고 그거보다 더 날아가는 게 날카로운 각도로 예. 급 제동을 하고 예. 각을 꺾고 이제 그 가속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찍힌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거는 뭐 바람에 날리는 풍선 같은 것은 그런 궤적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예. 어떤 물체든 간에 방향을 바꾸려면은 네. 회전 반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서서 다시 출발하던가. 네. 예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느낌으로 예각으로 돈다면은 그 회전 반경, 그러니까 관성 법칙, 그 뉴턴 그렇죠. 법칙들을 그건 무시하는 물리 거거든요. 법칙이니까. 그건 예. 물리 법칙이 지구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우주적 법칙이라고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물체들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우주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물체 자체로서 아주 심각한 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운동의 그 특성을 보이는 물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어떤 존재가 저런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저렇게 그 지구상에서 뭐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명현 선생님은 그럼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UFO는 뭐 말 그대로 네. 그 미확인 비행 물체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뭐라고 그 확정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 UFO니까 이유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나 관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해석의 문제인데 그 UFO를 이제 그 보통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그 논리의 비약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그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이 있는데요. 명왕성 근처에서 뭐 길이 수십 킬로미터짜리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명왕성이라고 하는 게 점으로 찍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거의 손톱만한 그 우주선이 세 대가 있어요. 근데 명왕성 정도 되는 거리에 가면 태양도 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톱만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큰 우주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도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금 지구로 돌진하고 있구나. 근데 명왕성까지 가는데 2006년에 출발한 뉴호라이즌이라고 탐사선이 2015년에 도착하거든요. 로켓으로 막 날아가도. 네. 근데 당장 며칠 만에 달려올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제 그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때 저한테도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어떡하냐. 지금 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절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전 또 어릴 때 UFO를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물론 그게 제가 봤다고 해서 네. 반드시 외계인은 우주선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낮에 봤고 멀리 떨어진 빛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금속성의 원반을 바로 머리 위에서 봤어요. 초등학교 때니까는 근데 저 때는 이미 저는 그 나이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좀 유심히 한 1, 2분 정도 관찰을 했었고 비행기라던가 뭐 이런 물체는 아니지 않느냐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원종호 선생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실제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맹신을 한다거나 아까 앞서 나온 것처럼 그 거대한 외계인 우주선이 지구를 침공하고 있다는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실은 이런 네. 쪽으로 생각을 하기가. 그러나 그 1% 혹은 0.1%의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그 UFO의 사진들이나 네. 일부 예를 들어서 로즈웰 경우도 그랬지만은 그 UFO가 추락을 하고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거기서 그 반나의 외계인들이 튕겨 나와서 죽어 있고 네. 이런 광경들은 그 지구상의 교통사고나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그 발달한 외계인들이 지구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먼 지구까지 와서 그렇게 사소한 사고로 그 기체가 손상되고 인명이 그 피해를 입는 네.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 디테일한 어떤 사진이나 그런 게 나올수록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아, 예, 예. 그 사실 보면 UFO의 그 형태라든가 모습 같은 것도 저거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보기에는 뭐 여러모로 좀 왠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그 재미있는 부분은 UFO와 디자인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지구상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50년대 유명한 그 소위 접촉자 네. 조지 아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찍은 사진들은 50년대 디자인 느낌이 나죠. 지금 보면은 당시에 아주 세련된 거였겠죠. 네, 네. 그 둥글고 투박하고 부드럽고 네. 예.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스위스의 빌리 마이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네. 접촉자인데 이분이 찍은 사진들은 또 70년대 스타일에 그거보다 조금 얄쌍하고 좀 샤프하고 이런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 외계인들이 타고 오는 우주선인데 지구상의 디자인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면 이것은 믿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믿음이 안 가죠, 그러면 네. 좀. 그 실제로 UFO라고 얘기를 하는 트렌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한 이후 나타난 트렌드고요.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USO란 말이 유행을 했어요. 미확인 잠수 물체. 그 서브머린을 써서.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물속으로. 버뮤다 삼각대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물체에 대한 그런 것이 투사됐던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예각 말씀하셨는데 예각에 대해서는 그 과학자들의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는 것이 모든 프레임을 이게 연속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레임이 잘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잘린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으로. 장면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 게 아니라 단절돼서 깎아지니까 갑자기 한쪽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을 넘어와서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쉽게 풍선 같은 것들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은박지 하트 모양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금방 없어졌다 나타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다 해석이 되긴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저도 영상 중에서도 때로는 이제 아주 빠르게 움직이다 꺾이는 듯한 영상. 물론 이제 조작일 수도 있겠죠. 사실 항상 네. 그 가능성은 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보다는 그런 쪽으로 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상을 편하게 하는 편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외계인이 먼 우주에서 여기까지 우주선을 타고 왔다고 믿기가 어려운 또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UFO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FO는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구적이고요. 그 자체 현상 자체가 또 하나는 이 우주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태양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명왕성까지 가는 데서 10년 정도의 지금 로켓 수준을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는 수십 년이 넘게 걸리고 네. 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행성계까지가 비교속도 4년을 넘게 가야 되는데 네. 로켓으로는 뭐 5만 년, 7만 년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1000년에 가도록 가속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뭐 공짜는 없으니까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켜서 밀어서 관성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이제 사람마다 계산법이 좀 틀리긴 하지만 최소한 태양계 전체, 그 태양계 두세 개 정도를 밀어 넣어야지 그 어느 적정한 1000년, 10,000년 정도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 정도의 뭔가를 투입해야 되는 일인데 에너지 말씀이죠. 에너지를 연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연료. 추진력을 얻기 네. 위한. 그러니까 그 다른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전체를 연료로 써야 된다는 그런 아주 비경제적인 네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설사 그런 걸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이제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를 가지고 타고 가야 되는데 뭐 한 10년은 어떻게 갈 수 있겠지만 이게 100년, 1000년이 되면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 하면 대를 이어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대를 이어서 가려면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애들도 잘 자라야 되고 그런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부모 말을 제대로 듣는 자손들은 없기 때문에 원래 목적 자체를 따라주리란 보장 자체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로켓의 기술력을 아주 발달을 시켜서 그런 UFO의 형태를 만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알아내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문명이 있다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그 양자 순간 이동 같은 것들은 양자 한계들은 지금 한 20km까지 정도는 순간 이동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물리 실험에서.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거나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제 어떤 그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정보과학,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할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 어떤 몸뚱아리가 아니라 정보의 형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그런 그 순간이동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올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의 그 왕립천문대 대장이 마틴 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있어요. 이렇게 꼽추신데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신데 그분이 공공연하게 몇 년 전부터 기자회견 장소에서 외계인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예. 전제를 물론 하시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물리의 새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습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UFO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지 범위야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알아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니까 외계인들이 왔다고 해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오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UFO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UFO 목격담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다라고 믿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자꾸 믿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인류 역사상 우리가 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잖아요. 뭐 마야인들이 남긴 건축물이나 벽화. 그렇죠. 뭐 나스카 네. 평원의 거대한 도형 그림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 서클 예. 같은 걸 보면은 피라미드는 누가 건축했는지 네, 등등. 그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힘드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우주인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주인한테 모든 걸 떠맡기는. 네, 그러니까 설명하기 완전- 어려운 건 네. 우주인에게. 아,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그 레바논의 발백 신녀 같은 데는 1000톤짜리 돌들로 이 신전을 세워놨거든요. 네. 근데 1000톤이라고 하면 이제 자가용차 1000대 이런 무게인데 어. 그거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불가사의죠. 뭐 세우고 어떻게 뭐 들어 올리는 건 둘째치고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외계인들이 와서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답을 피하는 거죠, 그냥. 답을 피해서 누군가가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쉽게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거다. 이제 사실 요즘 우리가 근대 이후에 과학 시대에 들어선 상태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설사 뭐 우리 초고대 어떤 발달된 문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뭐 외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답을 피해서 쉬운 답을 그냥 갖다 붙이는 좀 그런 무책임하고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예. 있다는 점에서 예. 좀 경계를 해야 되죠. 네. 어쩌면 이제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질 수도 있다는 외계인하고 거죠. 아무 상관없이 네. 그냥 발달했을 수 늘 있죠. 발달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지금도 뭐 고려청자 같은 거 복원하기 힘들죠.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도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뭐 서양인들이 보기에 이 먼 과거에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월한 서양인들의 어떤 약간 심리를 거기에 투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제3세계 사람들을 좀 뭐랄까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각도 들어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UFO 현상이라는 건 정말 많잖아요. 뭐 영상도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과학자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거나 연구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뭐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셔야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쉽지 않겠네요, 연구비. 예, 받기가. 만약에 뭐 UFO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주겠다 그러면 또 그걸 달가워하실 것 같지도 않고 또 막상 연구비를 받았는데 결과를 못 내면 부담이 크잖아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 연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걸출한 과학자가 있었고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네, 네. 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죠. 다양한 분야에.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그 UFO를 실제 목격했다는 사람들, 유폴로지 하시는 분들, 또 공학자들, 뭐 과학자들, 심지어는 이제 심리학자들까지 다 모여서 그런 포럼 같은 것을 여러 차례를 했어요. 결론은 그 UFO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납치되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회 병리 현상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것이 투사된 그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아직은 심리학에서 다뤄야 될 주제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그 관점인 것 같고요. 또 과학자들은 이제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증명할 거리로 도출돼서 나오는 것이 없는 아직은 비과학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UFO 얘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몇 가지 그래도 짚어볼 만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외계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면 지구인, 우리 인간들처럼 좀 지적인 문명을 이룬 그런 고등 생명체로 일단 한정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과연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먼저 생물학자이신 이유경 박사님께 과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도 이런 곳은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던 곳에 생물이 정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거든요. 극한 생물들. 그래서 우리의 상상으로 볼 때는 왠지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외계의 뭐 화성이나 달 같은 곳에도 어쩌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물학자 선생님께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러한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서, 또는 뭐 하여튼 발전을 해서 우리와 같은 어떤 고등과학기술 문명을 이룬 이런 외계인이 있는 가능성? 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 진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재 존재하는 아주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해 보이는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 현상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DNA 같은 유전 물질과 우리 세포의 기능과 구조를 담당하는 단백질이 만난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복잡한 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외계의 생명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렇게 지적인 생물까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명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지만 우주 공간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고 2009년에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 외계 행성을 찾는 그런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놀랍게도 몇 달 관측한 자료를 지금 분석한 결과 그 한 2,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의 후보들이죠. 후보가 발견이 됐고
그 중에서 실제로 한 270여 개의 그 지구와 유사한 크기가 그런 행성들의 후보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그 전체 하늘에다 확대를 하면 뭐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500억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만 지구와 크기가 유사한 그런 유사 지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예상치 못한. 그래서 우주는 가진 게 시간하고 공간밖에 없는데 그렇게 흔한 곳에서 10%만 생명체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50억 개 행성이고 또 10%만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진화한다고 하더라도 5억 개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흔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측 결과로부터 추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명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주가 가진 것은 시간하고 공간뿐이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런 반면에 또 이유경 박사님은 이 생명의 탄생과 진화라는 것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 표현도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원종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과연 생명체 자체의 발생은 우주에서 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등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는 것은 과연 기적에 속할까요? 아니면 의외로 또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명이 탄생하는 게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제 그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죠.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일단 생명이 생겨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중간에 어떤 이유로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발전을 하게 되지 않나 뭐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하고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기술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외계인들이 지적인 문명을 이루어서 지구에도 오고 또는 우리하고 접촉도 하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 모습이 어떨지 원정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우리가 흔하게 그 접하는 외계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크고 역삼각형으로 생겨서 네네. 키 작고 네. 팔다리 가늘고 이거야말로 상상력의 빈곤이겠죠. 예, 그런 형태의 외계인, 그 지구인과 너무 가까운 거죠, 생긴 게. 네. 오히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좀 상상력의 빈곤이기도 한데 우리가 닮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E.T.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건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지만 칼 세이건이 그 만들어준 캐릭터가 E.T.가 된 거거든요. 외계 그렇습니까? 캐릭터가.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요 최근에 이제 그 베넷이라는 사람이랑 그 세티 연구소의 쇼스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플라네타리움 쇼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우라고 하는 외계인인데 그 외계인 조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 다양한 형태의 외계인들을 만나겠지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는 외계인은 그러니까 지각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와 환경 조건이 거의 유사한 데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커야 될까? 근데 지구인들도 우리 사람도 2m가 넘어가면 척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중력 때문에 휘게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지구 정도의 중력이 되어야 또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붙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외계 지적 생명체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것들의 크기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크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우주 여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면 더 작아지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면 눈은 있을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체감, 초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2개. 근데 10개. 그러면 이거는 인풋이 너무 많으니까 뇌가 막 돌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니까 많이 잡아먹어야 되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하니까 2개에서 많아봤자 4개? 3개. 다리도 마찬가지죠. 한 100개쯤 달리면 지각각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뇌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만들어 놓은 외계인 조라고 하는 거의 모습이 ET처럼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생명체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 어떨까요? 다른 외계인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걸 또 고려를 해야 될까요? 사람의 경우는 소리, 또 청각기관으로 지금 일단은 소통을 네, 하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외계에 이렇게 공기가 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소리라는 그 소통 방식을 포기한 아예 듣지 못하는 생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민감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생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구인하고는 좀 다른 감각이 발달이 되어서 네. 그 감각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를 그럴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지금 지구상에도 네. 우리와는 다른 네. 이렇게 뭐 박쥐나 돌고래 네. 이런 네. 경우 보면은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계인하고의 소통에 앞서서 지구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과하고의 소통 같은 걸 뭐 실험 삼아 해보는 그런 시도도 아마 있을 법한데 혹시 이명현 박사님이 예, 좀 영장류는 아시는 많이 바가- 하고 있죠. 침팬치나 고릴라 이쪽은 영장류 센터가 있어서 많이 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우리보다 직관이 뛰어난 것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기억력 예. 같은 거 우리는 이제 7비트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화번호 7개 넘어가면 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단위가 7비트니까. 아. 근데 침팬지들은 그게 굉장히 크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누르라 그러면 침팬지가 훨씬 잘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 실험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한 3개 맞추고는 머리 극적거리는데 침팬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개, 30개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보는 그 틀하고 우리 틀이 그게 틀린 거죠. 특정 개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종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 그 네. 정도는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정글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팍 보고는 팍 익힌 다음에 빨리 도망을 치든가 잡아먹을 놈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구의 지적 생명체 중에 그 이제 우주 생물학자에 관심 갖는 것 중에 대왕 오징어, 그 오징어가 아, 있거든요. 대왕 오징어. 네. 그 오징어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똑똑해요. 똑똑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 특히 약간 깊은 바다에 사는 애들은 자체 발광을 해요. 그래서 네. 머리에서 맞아요. 그 이진법이에요. 모르스 보호처럼 깜빡깜빡깜빡깜빡 그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건가요? 소통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근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법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얘네가 뭐 모르스 보호처럼 깜빡깜빡깜빡 이러면 저기서 또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해져서. 되게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외계인이랑 소통을 하겠다는데 지구에 있는 지적 생명체랑 소통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프로토콜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외계인들과의 소통에서 유용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극히 지구에서 발달된 여러 형태들이라는 것이고요. 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슷한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구만 하더라도 민족이 많고 언어도 숱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목소리가 꺾기처럼 나오는 그런 딸꾹질처럼 그렇죠. 나오는 그런 언어도 중국어도 있고 막 사성이 있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 보편 언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 살아남는 건 뭐냐? 수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과학자들은 수학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네. 어떤 과학자들은 수학을 발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발명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인식 체계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발견했다고 보는 거는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는 수학이라고 부르고 어떤 외계인은 다르게 부르지만 우주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네. 그래서 이진법 특히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원주율, 네, 예.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인류만 나눠진 소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은 우주 보편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진법을 사용해서 교신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수학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교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안 그래도 외계인의 존재를 찾고 더 나아가서 외계 지적인 생명체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이명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수학이라는 언어의 가능성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시를 잘 쓴다든가 문학적인 감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물리학을 잘해서 전파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수학을 잘해서 원주율, 소수 뭐 이런 거 다 잘해야 되는
뭐 그런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주 보편 언어를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한정하는 거죠. 이과형 외계인들이어야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건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서로 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뭐 발견? 그렇죠. 뭐 그 수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들과 정말로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교통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의사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우호적이냐 아니면은 공격적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차원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런 지점에서 그 오해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그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사이가 나쁜 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좋을 때 표현하고 싫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막상 우리가 지적인 그 생명체인 걸 확인하고 친해가려는 과정에서 그 걸림돌이 돼서 아주 사소한 오해들로 갈등이 생기고 아마 굉장히 그런 소통의 차원까지 가는 건 아주 지난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또 SF 영화나 소설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발달된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구를 침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통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왜 지구를 침략하려고 하는 외계인이 또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는 걸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SF 영화나 작품들에서는 지구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줘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그 심각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올 정도로 항성간 여행을 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미 도덕적으로 자멸을 피할 정도의 인성적인 그런 완성을 이루어서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낙관론이 있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진화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성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족은 자기네들 종족 내부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비공격적이지만 자기 외부의 생명, 다른 형태의 생명, 다른 종족들에게는 아주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생명체가 진화하지 않았으리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SF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모습이 또 우호적인 외계인의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지구인들의 어떤 시대상이 또 반영된 것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미소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대적인 나라의 모습을 뭐 외계인의 모습으로 투영을 한다든지 그랬다가 서로 이제 좀 긴장이 완화되고 우호적이 되면서 외계인도 친숙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뭐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외계인이 정말로 지구에 온다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현명할까요? 딜레마는 여기 있죠. 그렇게 발달한 그런 그 낯선 존재가 나타나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냥 뻥 있는 거죠, 이제 공중에. 그러면은 우리로서 그냥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길 수는 없을 것이고 저쪽에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협에 대한 대비는 또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접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뭐 종교, 민족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갈등도 하고 전쟁도 하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위협적으로 등장하면은 지구인들이 갑자기 이제 일치 단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시리즈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우주선이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난리가 났죠. 유엔에서 이제 그 당시 소련, 미국 이렇게 모여가고 정상회담도 하고 전 세계에서 뭐 그 핵 미사일 감축 협정안 막 만들고 며칠 사이에 막 협정안 만들어서 갔어요. 우리 평화를 사랑한다고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지구를 없애버려요. 왜요? 이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우주에 살아남겠냐. 이거죠. 그들의 컨셉은. 그러니까 아까 소통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문제고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티과학자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문명의 지속 시간이거든요. 지속해야 뭐 이게 어딜 가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문명들은 이제 지속 시간이 길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호전적인 상황을 가지고 살아남을 확률보다는 훨씬 더 호전적이지 않고 획을 극복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좀 더 우호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고 굳이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와서 뭐 귀찮게
걔네 그런 애를 없애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찾아온다면 훨씬 더 우호적인 예. 것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우호적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인격과 뭐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올 수도 있겠죠. 와서 이제 인류를 도와주는 것 이 상황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립을 해서 이들이 이제 와 있으면 도움을 계속 받다가 이들이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우리를 여태까지 가이드해줬던 그 존재가 그 힘이 지혜와 힘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류가 스스로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게 맞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만약에 우주인이 출연을 했다 네. 하면은 접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주인 자체도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우주인을 통해서 묻어오는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미생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 병원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촉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멸균 처리된 방제복 같은 걸 서로 그렇죠. 입은 상태에서라도 예. 예. 우리가 이미 달에도 또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냈죠. 예, 근데 이 탐사선에 혹시라도 미생물이 묻어가서 그쪽 환경을 오염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우주생물학회 학회 가면 그 나사에서 여자분 한 서너 명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와가지고 막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멸균 처리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서로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네는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참 그리고 거기는 변이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갔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되니까 참 그게 지구에서 가는지 원래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걸 근데 존재하죠. 아주 장기적으로 해석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다른 행성들의 생명의 씨를 뿌려놨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수억 년 후에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뭐 아, 우리도 벌써 이렇게 환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미리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더 지적으로 발달된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들도 뭔가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규약이랄까 조심하는 어떤 뭐 원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런 거 SF 같은 데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예. 저런 부분들이 SF에서 꽤나 다뤄졌다고 알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유명한 TV 시리즈 스타트rek에 보면은 네. 그 프라임 디렉티브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는 기본 접촉 수칙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접촉 수치. 네. 그 이제 그 나름대로 그 SF 세계 속에서 네. 오랜 경험의 끝에 유추돼 나온 것으로 설정이 돼 있죠. 네. 거기서의 그 외계인들은 전부 그 광속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항성간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계인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SF니까. 네. 근데 자기들보다 미개한 종족을 만났을 때, 즉 광속을 돌파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항성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아직 속하지 못한 종족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자신들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면은- 모르기 때문이죠. 아, 네. 그, 이 뭐, 예를 들어 석기 시대 정도의 상태에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 미래에는 그게 나비 효과 같이 퍼져서 어떤 식의 어떤 악영향을 줄지 좋은 영향을 줄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SF가 먼저인지 과학자들의 생각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동물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계 지적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동물원 원리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근처에 와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드리지 않고 아직 보고만. 얘네들은 우리 수준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고 보는 거죠. 동물원에서 동물들 관찰하듯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구 대표로 30분 동안 외계인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어떤 질문을 던진다거나. 이유경 박사님부터 한번.
일단 그 우주인들에게도 네.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들에게도 네. 또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종교의 네. 문제. 예. 근데 그들도 왜냐하면 존재의 문제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예. 대해서 예. 그들은 이제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뿐 아니라 세계과학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생존했느냐,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종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종이에 뭐 융성했다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지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사실은 되게 궁금하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이죠. 네, 네. 문명으로서의 경험. 뭐 지혜라고 할 수 네, 경험과 지혜들. 또 하나는 그들이 본 우주요. 그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본 거, 네. 겪은 거, 맞닥뜨렸던 어려움들, 보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려놓은 그 어떤 존재가 어디에 살았고, 심지어 네. 어디 가면 이런 존재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싶죠. 지식을 전수받고 싶으신 예.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고 싶은 네. 거죠. 저도 그 점은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유경 박사님처럼 뭔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아름다움, 뭐 미의 기준, 뭐 미학, 그네들은 어떤 미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외계인들은 무엇을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또 굉장히 좀 정신세계가 넓어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청해 보죠. 이 외계인 과연 과학일까요? 상상일까요? 이명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은 지금은 상상이죠. 그러니까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발견된 적이 없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일종의 프론티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이제 네. 우주 생물학이 막 과학의 영역을 넘어왔고 네. 우리가 실험할 수 있게 돼가고 있고 네. 네, 그런 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과학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지만 과학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유경 박사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외계인은 상상 속의 존재이지만 네. 이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외계 생명체는 우리 과학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희망적인 말씀을 또 주셨네요. 원종호 선생님. 전망이 있는 상상이다. 네. 과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망이 네. 충분히 있는 상상이다. 단지 이제 아까 그 UFO 얘기하고 또 결부를 시켜보자면 사실 상상이 지나치면 그 현실과 그 나의 바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럼 이제 망상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이는 걸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네. 그런 그 심리가 UFO 현상 주변에 분명히 있죠. 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계인이라든가 UFO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완고하게 회의적인 거 이런 거는 또 맹신의 또 다른 맹신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결국은 상상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 과학의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 네. 그래서 언젠가 이 분야가 과학으로 진입하고 네. 이렇게 밝혀지는 날들이 올 때까지 네. 그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네. 또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외계인이 과연 과학일까 상상일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택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이기 위해서 상상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상상을 과학으로 규명해내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이 결국 외계인이라는 우리의 수수께끼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